이런 밈들 한 번쯤 보셨죠?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가정용 양자 컴퓨터를 내 생전에 써볼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초전도체 관련된 뉴스였어요. 우리 이코노미는 굉장히 차가운 마음으로 침착하게 냉정하게 이 경제 공부를 하는 코너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국내 연구팀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7월 22일에 세계 최초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의 관련 논문 2편을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공개를 한 것이 시작점이었어요. 상온상압 초전도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과학이 궁금한 일반인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전도체가 뭐냐라고 하면 모든 금속은 사실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감을 느끼고 나가시진 않겠죠? 금속은 저항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도 낮아지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속이 온도를 무한정 낮춘다고 저항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물질들은 일정 온도 이하까지 온도를 내렸을 때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성질이 있고 이걸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고 불러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초전도체는 완전 반자성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석 위에 올려두면 공중부양을 합니다. 떠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최근의 이슈는 아니고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초전도성 물질들을 발견하면서 이 성질을 갖는 온도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근데 높아졌다라고 해도 여전히 한 마이너스 140도 이하에서만 초전도 물질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상온, 상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정도 온도, 이 정도 기압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질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또 특히 우리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던 이 물질은 구리, 납, 인, 황 이걸 결합해서 만드는 건데 다 들어본 물질들이잖아요. 구하기 어렵지 않은 물질들이라 또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 초전도체로 가능한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산업이 바뀔까, 우리의 생활상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보면 일단 엄청나게 빠른 자기부상 열차가 가능해지고 더 높이 띄울 수 있대요. 지금 고속열차보다. 그리고 아까 밈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하늘에 떠있는 빌딩들 있잖아요. 하늘섬 같은 도시들. 그래서 여기 상암이 2층일 수가 있는 거지.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전력도 아까 저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전기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속으로 만든 전기선. 여기서 전기를 보낸다고 여기서 100%를 다 받질 못해요. 왜냐면 전력 손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초전도 물질로 만든다 하면 전력 손실도 줄어들 거고 MRI 같은 것도 싸게 찍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열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개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저온의 실험실 같은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상온에서 가능해진다고 하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기대를 했고 과연 이게 진짜 초전도 물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발견은 너무 들뜨지만.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가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인정이 되려면 뭔가 발표를 했을 때 동료 과학자들이 한번 검토도 해보고 재연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 발견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거 이제 노벨상 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거치기 전에 일단 이 연구소에서 발표만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걸 가져다 놓고 재연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처음에 나온 코멘트들이 더 마음을 설레게 했었어요.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선양 국립재료과학연구소도 데이터 계산 결과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어머 진짠가 봐. 진짜 우리나라 초전도체 애국가에 들어가나 봐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연구소들도 얘기를 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중국 베이항대는 자기 부상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하가 움직이는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 국립물리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구현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지난 4일에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여기에서도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한국 연구팀의 주장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는데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화제가 될 만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좀 식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이게 같은 레시피를 써도 완전히 똑같은 요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검증 결과랑 이론체계 종합해서 뭔가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진짜 상온 초전도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제3의 어떤 물질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결론을 완전히 내기는 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좀 회의적인 쪽에 다른 연구소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혹시나 1%의 가능성이라도 상온상압 초전도체 발견이다라고 하면 정말 신나는 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이 나면 주식을 하죠. 그래서 관련 테마주가 또 굉장히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 초전도체였다고 쳐도 이거 당장 오늘부터 개발해도 진짜 상용화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지 기업들이 초전도체 발견된 걸로 뭔가 수익 사업을 하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미 주식은 이미 지금 미래에 와 있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차트가 정말 심플하게 정말 웃겨요. 7월 말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뒤에 갑자기 거래량이 없던 주식들이 거래량 막 폭등하고 계속 올라. 계속 막 폭등해. 왜 이게 테마주냐 하면 초전도체 소재인 구리를 생산해서 초전도체 마그네트 상용 개발 중이라서 초전도 선재를 개발하는 회사라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의 최대 주주라서 초전도체 냄새만 나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테마주들인데 심지어 해당 기업들이 여기 사실 우리 여기 이번에 LK구구랑 아무 상관 없어요 라고 발표를 하고 막 공지를 해놨는데도 아랑곳 않고 막 올랐었죠. 근데 그러다가 8일 오후에 미국의 메릴랜드의 응집물질 이론센터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만들기 위해서 협업 중인 연구소래요. 여기서 자기네 계정에 이제 LK99 검토한 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올렸는데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면서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 테마주들이 또 사정없이 내렸습니다.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 차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트가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주식들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테마주로 묶고 거기에 막 들어가고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2020년 무렵부터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포모라는 말도 많이 들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나만 뒤처지거나 나만 빠졌을까봐 나만 소외됐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투자 들어가는 것. 이 성향이 많이 강해졌는데 이게 초전도체 테마주로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웠지만 사실 직전에는 2차 전지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막 배터리 아저씨 막 화제의 인물에 오르고 에코프로 막 나만 안 샀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뭐 챗GPT 때문에 또 AI 관계주 화제였죠. 뭐 메타버스니 NFT니 비트코인이니 많았잖아요. 테마들은. 이 과열을 보여주는 지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탁금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탁금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맡겨둔 예탁금 그거 중에서 실제로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몇 %인가를 보여주는 게 예탁금 회전율입니다. 근데 이게 올 초를 보면 18.82%, 19%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8월 초에는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40%를 넘으면 주식시장 투자가 과열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50%가 넘으면 이미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갖고 있던 거 중에 주식 투자 들어가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 이 투자로 돌아간 돈들이 2차 전지라든지 또 초전도체라든지 그런 몇몇 특정 테마 관련된 주식들에 쏠려 있다는 거. 근데 왜 특정 종목, 특정 테마주에 쏠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좀 원리를 알고 싶잖아요.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막 리포트를 찾아보다가 하나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님이 쓰신 호모사피엔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고 가져왔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산 가격의 급등락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따라왔다. 일단 스텝 1, 첫 번째로 스마트머니가 적정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린다. 스마트머니라는 건 뭘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 정보도 있고 이것도 뭐 분석도 할 줄 알고 이제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이 스마트머니가 적정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면 두 번째로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이성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만든다. 그리고 스텝 3, 그러면 이제 기회가 사라질 거를 우려하는 군중들이 뒤늦게 같이 뛰어들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하락도 같은 순서를 따른다 라는 거죠. 늘 이 패턴으로 과열됐다가 식었다가 반복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인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 지금 또 특수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초과저축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계에 축적된 초과저축 규모가 101조에서 12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초과저축이란 건 쉽게 말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저축하는 양이 있어요. 이 정도 소득일 때 이 정도 저축한다. 근데 그거를 초과해서 열심히 저축하는 게 얼마나 됐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에 가계가 평균적으로 저축률이 한 10.7%까지 올랐대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7.1%.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저축으로 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 소비 심리가 좀 죽기도 했고, 그래서 소비를 못했고, 재난지원금 같은 게 많이 지급되기도 했고, 소득 상위 40%, 아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정도겠죠. 소득 상위 40%가 저축액 증가를 굉장히 주도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팬데믹 도중에 호황이었던 업종들,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초과저축에 기여를 한 것 같다라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돈을, 근데 또 특이한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초과저축이 좀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소비가 지금 살아나면서 소비로 좀 돈이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소비를 그만큼 하시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저축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마도 이런 여유자금들이 자꾸 이런 테마주 쪽으로 저거 지금 돈 된다는데 이 여유자금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로 위장한 주식시장 포모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글쓰기 레이스 저희 판매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김효은 기자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시작은 글쓰기라는 제목의 레이스를 9월부터 달리기 시작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티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코노미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